이거는 뭐예요? 네, 원인과 치유 방법. 네, 그래서 원인, 치유 방법은 사회적 심리 치유 방법들. 그 다음에 G7의 치유 방법. 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권은 뭐예요, 이제? 네. 2권은 이제 주변의 원인자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원인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시켜주면 이제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고, 아무리 위로하고 격려해도 걱정거리가 지금 쌓여 있으면은 그게 뭐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해결 방법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이제 해결을 해 나가면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어디요? 예? 70조. 4장 할 차례네요. 자, 그러면 1장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4장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책은 심리 질병을 만들어내는 원인 제거하기, 개론. 네, 그래서 우리가 심리 치유 1에서 심리 질병의 원인과 치유 방법들을 살펴봤다. 심리 질병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 인해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속이 상하는 병, 곧 심리 질병이 발생한다는 걸 공부했다. 그리고 치유란 그 본능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장애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그가 원하는 본능의 삶을 살도록 돕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이제 심리치유 2에서는 이 내용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리질병을 유발시키는 많은 원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6가지를 정리한다. 첫째는 목표 세우기, 둘째 부정을 긍정으로, 셋째 습관 바꾸기, 넷째 걱정 다스리기, 다섯째 감정 변화시키기, 여섯째 자존감 높이기. 여기서 이제 감정 변화, 자존감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또 다뤘어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감정을 변화시키는, 화가 날 때도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훈련이 잘 되면 좀 느긋하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이제 나중에 병증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다루게 됩니다. 자, 1장에서는 그래서 목표를 만드는 거. 자,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는 불을 끌어내렸는데 19장에서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다. 당시에 엘리야의 그런 심리 상태를 오늘날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엘리야는 공황장애, 또 무기력증, 이런 상태 아주 순식간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죽기를 기도했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을 보면은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서 은혜의 체험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을 주는 거예요. 목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가 죽고 싶다든지 무기력이다, 이게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치료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빠져나올 수 있는 목표를 만들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애들을 보면은 우리 한국 청소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무기력증에.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기력증이 그냥 해보고 싶은 것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뭐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참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이 이 생각하는 기능을 완전히 이거 밥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생각의 세포들을 자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각 자체가 멍해지는 거예요, 이거. 그 기계를 딱 놓는 순간에는 멍해지는 거예요. 뭐를 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고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굶느냐? 아니라고, 이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윌리엄 데이먼이라는 사람이 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책 속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상세하게 기록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목표의 중요성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많이 했고 세상의 명언들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목표가 없어지면 일단 사람은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무기력이에요. 아니면 탈선입니다. 이게 옆으로 삐지든지 뭐 이렇게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여기 하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하나는 현실적인 원인이에요. 인생은 창세기 3장에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목표를 다 부여받았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근데 범죄하면서부터 인간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 여기서부터 사실은 무기력이라고 하는 기본 유전자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현실적인 이제 원인들이 쭉 있어요. 창조주와 분리된다든지 동기를 못 만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동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동기가 돼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동기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 식구들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동기가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공부해야지. 아주 공부해야 돼. 예, 출세해야 돼. 막 이런 목표들이.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동기를 제대로 부여가 안 돼요. 그다음에 모델의 중요성이 모델이 옆에 그런 목표가 명확하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은 그 영향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 뭐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목표의 모델의 중요해요. 그다음에 정보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 이런 사실은 공부를 점수를 몇 점을 맞느냐보다는 이런 동기부여와 인생의 목표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쪽에다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풍요로움의 문제, 학습된 무기력. 심리학에서는 이 학습된 뭐뭐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된 뭐뭐뭐. 네. 안일주의, 성취 없는 목표, 기타 다양한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뒤로 쭉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목표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더라도 목표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하게 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근데 목표의식이 없이 이 공부를 하면은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안 해도 목표 잘하고 있는데 뭐 이걸 굳이 뭐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 매달마다 꾸준히 10만 원씩 돈 내가면서 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뭔가를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목표의식이 분명치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 이 프로그램을 어쨌든 이게 네, 어제도 내가 계속 고민한 거예요. 또 그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 때마다 책이 자꾸 쌓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부터는 100권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원이라도 이걸 줄이자 그래가지고 200권만 전에 300권씩 인쇄했는데 지금 200권 최하로 이제 200권 이제 인쇄를 하는 거예요. 얼마 차이예요? 한 10만 원 차이나. 책값을 올리세요. 예. 책값을 예, 그래 그러면 예. 근데 전주에서 그렇게 쓰면 안 돼. 전주에서는 책값을 제대로 받고 써야 돼. 예. 그러니까 10만 원 차이밖에 아니라고 했을까요? 예. 54년 그거밖에 안 되지. 어분 만든 거는요. 어분은 한 20년 동안 이번에 건 좀 두꺼워가지고. 이번 거는 책이 두꺼워서 그래. 그 차는 보통 10만 원, 15만 원. 자, 어쨌든 그러니까 목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쨌든 연말까지는 하여튼 무슨 수가 있어도 이걸 이제 한다 해가지고 이제 내년부터는 간판 걸고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목표 의식을 나는 확실하게 가지고 이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 의식을 우리는 뭐 김성길 목사님이 하는 거 보고 그래버리면 안 돼. 자, 2장. 그래서 이제 여기는 목표 만들기. 그래서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확인과 의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 정체성 확인. 그 정체성, 하나님의 성품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목표 의식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5가지 성품을 바로 알고 나면은 존귀하게 인정받고 살아야 된다. 내 장점을 개발해서 써야 되겠구나. 내가 재능을 개발해야 되겠구나. 어느 영역에서 어떤 재능을 개발할 수 있을까. 그게 목표 의식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자기 정체성. 그 다음에 이제 변화의 갈망이에요. 변화하고자 하는 갈망. 욕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역의 구분이에요.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막 영역도 없이 그냥 막 나는 그냥 스티븐 잡스처럼 될 거야. 이거 막 너무 막연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게 돼서는 안 되고 영역 구분, 하늘이냐, 땅이냐, 바다냐, 나무냐,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이 필요해요. 목표를 세우고 그 단계까지,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뭘 했습니까? 3장에서는 이제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4장도 맨 같은 거죠. 네. 자, 부정적 사고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긍정적 사고가 더 지수로 보면은 부정적 사고와 긍정적 사고의 그 중간 단계가 5라면 여러분들은 긍정적 사고 구조가 더 큰 것 같아요. 부정적 사고가 더 큰 것 같아요. KDM을 하면서 훨씬 더 네, 그러니까 이 부정적 사고 구조 우리가 생각의 기능을 다룰 때 이거를 훈련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은 자동적으로는 부정적 사고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하루에 5만에서 6만 개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 부정적 생각이 75%다. 그러니까 인간은 창세기 3장이 더 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왜냐하면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언어도 사전에서 언어를 연구를 해보니까 긍정적 단어보다 부정적 단어가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도 사용하는 말 중에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거냐. 부정적인 것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긍정에 대한 이 나무를 키워야 됩니다, 이게. 긍정에 대한 가지를 키워가야 돼요. 그래서 이쪽을 자꾸 키워가면 이제 부정이 약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에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앞에 2개의 길이 있다.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은 사망의 길이고 생명은 긍정의 길이에요. 긍정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뭐 물론 이제 어떤 뭐 세부하게 들어가 보면은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다가 죄지면서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러면 이제 결국 망하는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현실 속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고 근본적인 것은 2개의 길이 있다. 그래서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고치기. 모든 환경이 가지고 있는 두 부분을 공부하게 된다. 무기력증과 모든 심리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체적으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상담을 해보면 상담을 해본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주로 뭐가 강해요? 부정적인 게 강하죠. 이게 훨씬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담은 결국 이 부정적인 거를 어떻게 자꾸 완화시켜 갈 거냐. 그렇게 하고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있는 긍정의 요소들을 깨닫게 해주고 환경 속에 있는 긍정의 분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 네, 이런 것들이 상담자의 이제 테크닉이에요. 자, 부정은 실패와 불행, 관계 파괴 등을 가져온 아주 안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치료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세상을 행복과 성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적 시각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꿔야 한다. 물론 잘못된 죄악의 요소들조차 긍정적으로 보라는 말이 아니다. 자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 상대에 대한 사회나 환경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심리 질병으로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공황장애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나타나요. 요즘에 이제 일자리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이런 이 어떤 지도자들은 투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뭐냐면 사고 구조를 바꿔야 될 분야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99%가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찾아도 1, 2년 있다가 다 그만둬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대우의 문제가 있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봉급의 차이가 이런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현실을 정부나 이런 데서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를 이제 연구를 해야 될 문제고, 일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그냥 사람을 못 찾아가지고 막 허덕허덕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쪽에는 이제 들어갈 직장이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공무원 뭐 몇만 명을 더 늘려가지고 이제 사람을 뽑고, 이런 건 장기적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궁극적인 게 현실 때우는 거지. 이거 계속 대학생들은 쏟아져 나오는데 해마다 그만큼 늘려줄 수 있냐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들을 과연 이제 리더자들이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연구들을 이제 하겠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정신적인 문제. 지금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문을 닫게 되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을 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 물론 여기에는 임금의 차이라든지 어떤 복지의 차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장애 요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서구나 이런 쪽처럼 얼마만큼 이제 작은 기업에 다니면서도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이 그만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대기업에 종속이 돼서 자꾸 깎아가고 이런 것들이 되다 보면은 결국 이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이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정신적인 사고 구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훈련, 이런 건 가정이나 이런 데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 구조는 노동이라는 것 자체를, 노동의 배경을 유대인들은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종교인으로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종교인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수익이 얼마나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은 공짜로라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소리 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돌 맞을지도 모르겠죠, 이제. 근데 그들의 개념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재능이 썩어지는 거고, 뭔가를 하다 보면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사람들한테 재능을 보여줄 수 있다. 그걸 통해서 자기의 상품의 가치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다 보니까 그런 서구적 가치는 봉사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봉사가. 네, 봉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결국은 뭡니까? 세금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약속하는 이런 것들은 세금을 많이 올려야 된다고. 근데 서구는 예를 들어서 세금을 기업하는 사람들이 55%, 60%씩, 55%씩 내도 기쁘게 내요, 이걸. 왜? 투명하고 자기가 내는 돈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결국 자기 자신도 나중에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를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구조 문제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들이 유학 갔다 온 아이가 뭐 붕어빵 장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미쳤냐? 그런 거 하려고 유학 갔다 와서 차라리 집에서 놀아. 이런 개념, 이거를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꿔서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걸 통해서 자기 재능을 개발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르바이트야. 그냥 이걸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속에서 이걸 하는 거지, 이걸 통해서 내가 가진 어떤 영역, 내가 가진 재능의 어느 분야를
발전시킨다고 하는 이 개념이 없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편에서는 교육되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사회에 대한 옛부터 내려오는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은 임금님도 나라님도 해결해 줄 수 없다. 어느 정도까지는 도울 수 있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이 구조를 다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인천 그 공항에 10,000명 임시직 정규직으로 이제 바꾸라고 그러니까 공공기업에서 이제 정부 쪽 기업이니까 그게 이제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들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우리도 다. 자, 이제 앞으로 나름대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누가. 기득권이 내려놓는 작업도 해야 된다, 이거. 1년에 연봉을 막 1억 이상 받는 사람들은 700만 원이나 600만 원으로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맨날 데모하는 게 뭐예요? 더 올려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는 공식 직원으로 일반 기업들이 채용, 이 사람들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사회 대타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는 너무 많이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은 이 정도 내려줘도 된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올려줄 수 있는 이게 돼야 되거나 아니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법인세 지금 20%인가 22%인가 하는데 지금 그걸 25%인가로 올릴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법인세 한 40%씩 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자 하는 복지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되는데 미국 같은 때는 이번에 법인세를 막 왕창 내려가지고 들어와라. 우리는 세금 없이 이 기업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잔뜩 올리면 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과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네. 그러니까 서로 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서로가 이 대타협이라는 이런 개념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이 정신적 이런 교육 일에 대한 소중함, 신성함 그리고 우리나라도 대학 구조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4년쯤 뒤에는 대학 졸업한 사람이나 이 한 사람이나 비슷한 이런 구조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낼 것인가. 네.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하실 거고. 자, 우리의 영역은 어쨌든 이런 생각의 기능에서 이런 걸 좀 부정적인 면을 좀 긍정적 면으로 그래 봉사 이거 좋은 거야. 이걸 통해서 내가 돈은 못 벌지만은 그래 노는 것보다는 이걸 통해서 내가 내 재능을 개발할 수 있어. 어떤 긍정적 부분 이런 거는 우리가 키우고 해야 될 영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맨날 좋은 직장 달라고 기도만 할 게 아니에요. 이거. 자, 그래서 같은 일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어두운 면만을 보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밝은 면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 함께 일할 생각이 들겠는가? 네.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만나기만 하면 인상 쓰고 만나기만 하면 짜증내고 만나기만 하면 세상 만사가 다 틀려먹었다 그러고 만나기만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부정적이고 안 되고 그런 소리만 하고 있어. 자,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세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싶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으면은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의 시각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돼요. 이제 본 단원에서는 부정적 시각을 긍정 시각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고자 한다. 부정적 시각 속에 행복과 성공은 없어요. 사망의 길입니다. 반대로 긍정적 시각 속에 불행과 실패는 없어요. 지금의 당신은 어떤가? 항상 부정적인 면만을 보고 사는가 아니면 긍정적인 면을 보고 사는가? 자, 두 종류의 사람과 그들의 결과. 사람들 사이에는 작은 차이가 있다.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여기서 작은 차이란 태도며 큰 차이란 그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것이다. 미국의 한 연구자는 신입 보험 셀즈맨들을 대상으로 낙관주의 검사를 한 후 1, 2년 사이에 평균 계약 실적을 분기별로 분석을 했다. 낙관적 성향을 가진 영업사원은
처음 1년 동안 3,087달러를 계약한 반면 비관적 성향을 가진 영업사원은 1,962달러를 계약해 60%의 차이를 보였다. 입사 2년 차에는 그 차이가 더 커졌다. 낙관적 사원은 비관적인 사원보다 무려 638%나 더 많은 계약을 올렸다. 비관주의자들은 고객을 방문해 한두 번 거절당하면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낙관주의자는 고객으로부터 한두 번 거절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영업은 거절당하는 순간에 시작된다고 믿는다. 낙관주의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적 생각을 하고 밝은 표정으로 행운을 끌어당긴다.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53페이지입니다. 키가 매우 작은 덩사우병은 낙관주의자다. 그는 낙관주의자는 하늘이 무너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키 큰 사람들이 먼저 부딪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고 한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개발하라.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는 긍정의 셈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이건 긍정의 셈이에요. 이 긍정의 셈을 자꾸 끌어내야지 이게 자꾸 가라앉고 부정의 샘물,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건 창세기 3장을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끌림의 법칙입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교 학생들 교육하면서 상담을 좀 하고 있는데 한 학생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 이제 아주머니예요. 근데 아이들하고 너무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그런데 아이들하고 너무 갈등이 많아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한테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고 간섭을 많이 해요. 애가 학교 갔다 와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만화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 엄마는 이렇게 합니다. 얘야, 왜 이렇게 만화만 보니? 숙제 좀 하고 만화 봐라. 그리고 시간 관리 좀 잘해라. 자, 아이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죠? 어떻게 받아들이죠? 엄마, 나도 내가 알아서 해. 나도 이제 커서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제발 좀 간섭 좀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를 피하려고 그러고 엄마는 아이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를 떠나서 딴 데 가서 쉬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런 애는요, 몽둥이 들고 두들겨 패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엄마가 이제 여러분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 예. 아이들은요, 그런 애들 보고 나가 그러면 나갑니다. 옛날 애들은 나가 그러면 잘못했어요 이러는데 지금은 나가 그러면 나가요. 그럼 더 화가 나서 너 이리 와. 왜 나가? 그러면 나가라니까 나가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원리대로 하는 겁니다. 원리대로.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일단은 아이에게 있는 무엇을 고치기 전에 아이와 소통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의 방식은 소통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만화를 보거나 안 보거나 그거는 그 아이의 영역으로 내비두고 엄마는 이제부터 아이에게 고마워할 일이 뭔가를 찾으십시오. 아이에게. 그리고 아이의 수고에 대해서 고맙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십시오. 수고에 대해서 격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세요. 이제부터는 이것만 찾으세요. 이것만. 그래가지고 아이에게 그 말만 해주세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정말 애썼어.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있는 고마워할 부분만 찾으세요.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예를 들면 사랑하는 딸, 엄마도 딸하고 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가 있어. 언제 시간 나면 엄마한테 네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한 번쯤 해주면 좋겠다. 그거를
말로 하지 말고 카톡으로 한 번쯤 보내세요. 말로 하면 엄마가 그런 말 못합니다. 성질 나니까. 네, 속에서 불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면 아이가 엄마한테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게 기회를. 그러고 난 뒤에 가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야지. 그리고 어느 정도 커버리면 이제 말 안 들어요. 엄마가 이야기한다고 고칠 거 고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엄마의 틀 안에서 그래도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뛰쳐나가 버리면은 지들끼리 행동해 버리니까. 또 지가 집에 들어와서 만화를 봐도 집에 들어와서 보는 게 낫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 이게 이제 긍정의 끌림의 법칙을 지금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긍정적인 면을 자꾸 끌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지 안에 양심이라는 게 창세기 1장 27절이 얘한테도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이거를 끌어내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계속 이렇게 아주 그냥 만날 때마다 싫은 소리만 하고 잔소리만 해대면은 그냥 내가 들어올 때는 오늘은 가서 내가 엄마한테 좋은 이야기, 조곤조곤 나도 엄마하고 이야기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왔다가도 엄마가 갔다 왔니? 자, 손 씻고 빨리 숙제부터 해 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냥 이제 대화하고 뭐고 우리 엄마는 역시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엄마한테 엄마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네. 열불이 나도 좋은 점만, 고마운 점만, 감사한 점만 끌어내서 이야기를 해줘요. 이렇게.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개발하라. 이게 남을 자꾸 긍정으로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나를 긍정적 사람으로 바꾸세요. 자꾸 자기는 부정적이면 우리 애는 안 된다니까. 글쎄 해봐야 살 소용없다니까. 말을 해도 들어먹어야 말이지. 저놈의 앞길이 훤하다 훤해. 도대체 어떻게 될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들한테 아들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예. 엄마나 긍정적으로 나 좀 봐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자신이 느끼는 것의 95%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에게 하는 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자기가 원치 않고 의심하고 겁내는 일에 압도당하지 말고 원하는 일을 생각하고 말하도록 자기를 훈련하고 통제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를 훈련하는 게 자기와의 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시험 기간에 이런 걸 이제 뭐든지 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 하다 보면 긍정병에 빠집니다. 그 긍정병에 빠지면 이런 식이에요, 이제. 자, 시험 기간에 친구들이 도서관에 갈 때 영화를 보러 가면서 다 때가 되면 잘 될 거야 하는 식의 지나친 낙관주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어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적 낙관주의, 실천적 낙관주의임을 잊지 마라. 그리고 죄에 대해서 긍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사울왕 다 죄에 대해서 긍정을 갖다가 망해버린 사람들이에요. 다. 이건 아닌데 해야 되는데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지. 그러고 가다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긍정은 긍정을 끌어당기고 부정은 부정을 끌어당긴다. 한 연구자는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좋은 일을 한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버릇처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불행으로 빠뜨린다. 자기가 하는 말 때문에 자기 인생이 자꾸 불행해진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항상 불행의 원인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런 환경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지 내가 이 부정적인 말을 잘못해서 내 삶이 계속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이걸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부 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 때로는 그런 이제 역할극 같은 거 또 아니면 CCTV 같은 걸 이제 서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며칠 동안의 생활을 이렇게 봐요. 보면은 나중에 그걸 보면서 이제 당신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유, 이걸 보니까 내가 너무 심각하게 말을 하네요. 나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자기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힘이 센 사람은
악수를 해도 힘을 그냥 엄청 줍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평범한 건데 힘이 약한 사람이나 또 특히 그런 이제 뭐 골절이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이게 부러지거나 아파서 막 근데 뭐가 그렇게 아파요? 이런다고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못 느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긍정은 긍정을 끌어당기고 부정은 부정을 끌어당긴다. 기쁨은 기쁨을 끌어당기고 슬픔은 슬픔을 끌어당긴다. 물이 많은 곳에 비도 많이 내리지 사막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비를 내리기 위해서 하늘에다가 비구름을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비구름이 있으면 여기서 수증기나 이런 게 올라가 가지고 다시 비가 이제 내려온다는 거죠. 근데 사막은 그런 기능이 위에 없으니까 비가 못 내린다는 거예요. 감사한 곳에 감사가 있고 원망과 불평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고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문제를 자꾸 지적하고 씨름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마운 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감사한 점을 이야기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점을 자꾸 찾아서 격려해주고 이러면은 그 문제가 고쳐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고치겠다고 같이 싸우면은 사람은 방어하는 기본 본능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강하게 나를 고치겠다고 하면 나는 더 강해져요. 이게. 그래서 속에서 더 강한 게 끌려 나옵니다. 자, A 또 비가 오는군. 이렇게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야 되는가? 이런 말은 비에도 구름에도 바람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왕이면 와 단비가 내리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상쾌해지며 실제로 몸도 따뜻해질 것이다. FC는 상사에게 뒤처리를 못한다고 강한 주의를 받자 심하게 침울해졌다. 그 모습을 보고 동료 G씨가 쓴웃음을 지며 말했다. 나도 지난주에 똑같은 실수를 해서 혼났어. 그러나 FC는 비관적이라는 듯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전에도 비슷한 실수로 주의를 받았으니 이제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올 거야. 이 일에서 제외될지도 몰라. G씨, 상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어차피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 그런 걱정 안 해도 소용없어. 기가 막혀서 주의를 준 것인지 자네에게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어서 주의를 주는 것인지 모르잖아. 지적받은 것을 개선해 가면 돼. 자, 절반 정도 남아있는 음료수 병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벌써 반이나 마셨어? 아직 반이나 남았네.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놓고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인 H씨와 I씨가 자재구입 과정의 실수를 둘러싸고 의논하는 장면을 생각해보자. 이제 와서 정정 주문을 해도 기일에 맞출 수는 없어. 재고로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의기소침한 태로 말하는 H씨 어깨를 감싼 I씨가 말한다. 기일 내에 가능할지 어떤지는 모르잖아. 아무튼 전화부터 해보자. 일단 부딪혀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미리 포기해버리고 긍정적인 사람은 일단 부딪혀보는 거예요. 네. 긍정심리학 두 영업사원의 보고. 첫째, 성과가 오르지 않는 사원. 10곳을 방문했는데 7곳에서 처음부터 거절하면서 전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둘째, 성과를 내는 사원. 10곳 방문했는데 3곳에서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식으로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긍정적 측면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게. 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실패했을 때 두 사람의 차이점. CC,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이 일은 내게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면서 불안해하거나 침울해하는 경향이 있다. DC, 뭐가 부족한 걸까? 기술을 좀 더 익히고 연구를 더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 사람은 발전하는 거고 앞에 사람은 우울하거나 공황장애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거.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CC, 실패는 모두 그 녀석 때문이야. 나는 조금도 잘못이 없다. DC, 내 실수가 원인이 되어 실패했다. 다음엔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CC와 같은 결과는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냐면은 분노 조절 장애, 분노가 커질 가능성이 커요. 이런 사람은. 그 다음에 DC 같은 경우는 분노보다는 자기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일을 만났는데 한쪽은 분노나 또 기타 다른 문제에 시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한쪽은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아프리카에 간 신발회사 직원이 보고를 합니다. A씨, 이것은 아무런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곳에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자, B씨, 이곳은 신발 장사하기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는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신발을 아무도 안 신으니까 여긴 신발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본 거고 한쪽은 아무도 안 신고 있으니까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고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는 누가 선택합니까? 예. 창세기 1장 27절은 긍정적인 면이고 3장은 부정적인 면이에요. 창세기 1장은 예를 들면은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은 한번 사기를 당해놓고 나니까 이제 누구도 못 믿겠는 거예요. 남편이 하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저 여자한테 맡겼다가는 선악과 따먹고 다 망치려자고. 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 믿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 믿었다가는 나 혼자 내버려두고 마귀가 와서 날 유혹하는데도 지 볼 일만 볼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기능, 긍정적 기능, 하나님의 장점의 기능, 좋은 점의 기능 이런 걸 자꾸 키워야 됩니다. 정주영 회장의 긍정적 사고. 1975년 여름 어느 날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이 청와대에 불연락을 받았다. 대통령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달러를 벌어들일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그 일을 못하겠다가 아우성입니다. 정 회장이 당장 중동에 다녀와야 되겠어. 만약 정 회장도 할 수 없다고 하면 나도 포기할 생각이오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궁금해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었다. 지금 중동 국가들은 1973년에 있었던 석유 파동으로 달러를 주체하지 못한답니다. 그 돈으로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선뜻 그 일을 맡겠다는 나라가 없는 모양이요. 우리나라가 그 일을 맡을 수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내가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현지 조사를 시켰는데 출장 2주 만에 돌아와서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낮에는 일할 수 없고 건설 공사에 꼭 필요한 물도 없어서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은 그 말을 듣고는 제가 오늘 당장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떠난 지 5일 만에 돌아와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이 우리나라를 돕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눈을 번쩍 뜨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다. 정 회장은 신바람을 내며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 공사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공무원과 정주영 전 회장은 같은 사물을 전혀 반대로 바라본 거죠. 대통령은 반신반의하면 뭐라고 소리쳤다. 정 회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1년 12달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 건설에 필요한 모래 자갈이 지천에 깔려 있으니 자재 조달도 쉽습니다. 물은 그거야 다른 데서 실어 나르면 되죠. 50도나 되는 더위는 낮에는 천막치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대통령은 바로 비서장을 불러 현대건설이 중동에 나가는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 모두 도와주라고 외쳤다. 그래서 현대건설 직원들은 중동으로 가 낮에는 천막치고 자고 밤에 횃불 들고 중동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런 기이한 모습을 전 세계가 주목했다. 달러가 부족한 시절 30만 명이나 되는 건설 노동자들이 중동으로 달려갔다. 정주영 회장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공사를 무사히 마치고 보잉 747 특별기로 달러를 싣고 돌아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재밌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의식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살게 된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정적인 자세를 버리고 긍정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답은 주님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네, 믿음대로 되라. 믿음은 생각의 결론이에요. 사람은 뭘 생각하고 뭘 말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인생이 만들어진다면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물을 보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는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레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의 일생은 자기 생각 그대로 되게 마련이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달라지며 습관을 바꾸면 성격이 달라지고 성격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할 수 있다. 우리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될 수 있다. 우리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질 수 있다. 무엇을 하거나 무엇이 되거나 뭘 갖는가는 모두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 물론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엄청 큽니다. 사람은 지금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을 거의 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학이 발달하기 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지혜자 솔로몬은 이미 생각의 위대함에 이렇게 말했죠. 대적 그 마음에 생각이 하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다. 걸음걸이 말하는 모양 이 모든 건 생각의 반영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생각하는 대로 된다. 수십 층의 고층 빌딩도 생각 속에 있던 게 구체화된 것이다. 이 세상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던 게 현실화된 것이다.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 리더는 생각하는 사람이 한다. 방향을 잘 잡아라. 긍정적 생각과 부정적 생각, 생각의 키를 잘 잡아라.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맨 부정적 생각만 안 되죠. 부정적 것이 앞서기 시작하면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생각을 하는 거다. 운전수는 운전대를 잡고 있다. 이 운전대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는가에 따라서 자동차는 방향을 움직인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생각의 방향을 위한 중심의 키를 잡아야 한다. 그것은 모든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겠다고 하는 결심이다.
어떤 상황이 생기든 어떤 상태에 있든 긍정적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서 부정적인 것이 생각나거든 그걸 부인하고 긍정적 생각으로 전환해야 돼요. 긍정도 부정도 모두 다 알고 보면은 내가 만들어요.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만 하다 보면은 긍정보다 부정적인 게 더 많이 떠올라요.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면이 많아요? 부정적인 면이 많아요? 혼자만 그러는 거예요. 자, 목회 현장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현장의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를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사고 구조가 서로 언밸런스를 맞고 있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하나는 긍정적 생각을 하고 하나는 생각을 행동을 하게 하는 늑대고 하나는 부정적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늑대란다. 그 말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럼 결국에는 누가 이겨요? 아버지의 대답은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결국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부정적 생각을 하면 부정적 행동이 이루어진다. 항상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습관, 항상 긍정의 말만 하는 습관, 남에게 뭔가를 주는 것을 기뻐하는 습관, 문제만 제시하지 않고 대안도 제시할 줄 아는 습관.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계속 문제만 지적하면은 그 사람은 회사 같으면 그 사람 이제 쫓겨날 사람이에요. 구조조정 1순위예요. 항상 문제를 발견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대안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발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찾는 건 쉬워요. 늘상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 문제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보고 그것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것인가? 창세기 3장에 죄성을 가진 이게 말할 것인가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손님이 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내가 가서 맞이할 것인지 창세기 1장 27절에 내가 나가서 맞이할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밖에 어떤 환경에 손님이 찾아오면 누가 먼저 나가요? 창세기 3장에 내가 먼저 나가서 안녕하셨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 뭐 상처 주고받는 이야기, 나중에 대판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가 필요해? 넌 좀 잠깐 기다려. 넌 좀 잠깐 기다려. 네, 잠깐 기다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내가 나가서 존귀함의 본능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든지 모양의 다양성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든지 재능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든지 거룩성의 성품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든지 사랑성을 가지고 맞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민수기 13, 14장의 이야기. 민수기 13, 14장은 우리가 입에서 내놓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증거물로 가져왔어요. 근데 돌아온 그들은 보고 내용이 서로 다르죠.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자, 나머지 10명은 문제점만 지적하면서 자신들을 결국 그들에 비교할 때 메뚜기 같아서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10명의 말은 백성 전체를 전념시켰고 그들은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의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래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결국은 긍정적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가져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가 있습니까? 우선 그 땅은 사실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죽어도 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이런 긍정적 요소들을 이 사람은 본 거죠, 이게. 근데 이 나머지 10명은 긍정적인 요소를 못 보고 부정적인 요소만 본 거예요. 너무나 강대한 군사력, 무기, 그들을 보니까 우리 메뚜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게 되고 결국 그들의 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자, 60페이지. 모든 상황 속에는 항상 두 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델마 톰슨의 이야기는 종종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편 따라 사막으로 간 여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더니 아버지가 단 2문장을 써서 보냈어요. 두 사나이가 교도소 창문으로 밖을 바라봤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봤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은 뭘 보기 시작합니까? 그동안에는 진흙탕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돌아가고 막 이랬던 것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있는 특징들을 찾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죠. 자, 62페이지.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는 두 면이 들어있다. 그게 풍요로운 환경이든 고난의 환경이든 그 속에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실패의 길, 성공의 길. 모든 환경 속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두 면이 들어있다. 망하는 사람은 두 면 중에서 항상 부정적인 면을 택해서 가는 사람이고, 원망, 불평, 절망, 좌절, 포기. 성공하는 사람은 두 면 중에서 긍정적 면을 항상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서비스문으로 인정받은 사람. 이 사람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자기 부모님이 정신체 장애인데 이 부모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서비스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반대로 요즘 신문에 뉴스에 가끔가다 나오는 사람들, 부모가 장애인인데 학대해서 부모가 죽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하느냐. 자, 63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역경은 그와 똑같은 정도의 혹은 더 많은 보답의 씨앗을 가지고 온다. 모든 불행에는 그 크기만큼 행복의 씨앗이 감춰져 있다. 이미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으로부터 이 아이는 불가능함이라는 판정을 받고 집으로 쫓겨온 아인슈타인은 후에 이런 말을 남겼지 않은가. 역경의 한가운데 기회가 있다. 모든 환경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성공도 실패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환경을 탓한다. 그리고 사람을 탓한다. 그 환경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결국 그 환경에서 성공의 길을 선택하는 것도 나고 실패의 길을 선택하는 것도 나다. 웨인 칼슨의 이야기. 18살에 차량 절도으로 기소당했는데 1년 살다가 나올 사람이 나중에 30년으로 형이 늘어났어요. 이유는 계속 탈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감옥 속에 들어갔지만 결국 그 속에서 성공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만 놓고 보면은 같은 감옥 생활하는데 이쪽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로 자꾸 가요. 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만 놓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설문지 그 상담할 때 이제 그 사람의 매일매일의 삶의 스케줄을 쭉 받아보면 그 사람이 우울할 건지 즐거울 건지 이게 거기 다 나타날 수 있잖아요. 계속 우울한 말만 하고 우울한 시간만 보내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게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면 이제 계속 우울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속에다가 스케줄을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뭡니까? 잘하는 게 뭐죠? 할 수 있는 영역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스케줄을 자꾸 만들어 짜주는 거예요, 이게. 자, 65페이지 맨 밑에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자, 요한복음 8장은 음행한 여인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나타나죠. 하나는 예수님의 시각, 하나는 모인 사람들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은 뭘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 속에 있는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그게 상처를 받아서 감정 상한 아픔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현장적인 죄악된 것만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느냐에 따라. 또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달라요. 제자들은 뭘 봅니까? 현장만 봤어요. 소경이 누구 죄 때문이지?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죄가 아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속에도 바로 그런 양면성이 있다. 자, 팁. 이걸 이제 교육하거나 공부시킬 때 이제 이 과제를 항상 잘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과제가 없는 공부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거. 네. 그래서 긍정을 보고 말하기 위한 팁. 요거 계속 외우는 게 좋아요. 모든 사물에 들어있는 두 분에 대한 확신, 부정과 긍정의 결과에 사람들 묵상하기. 요셉, 긍정적인 면을 계속 본 사람이고, 또 사울 같은 사람, 부정적인 면을 계속 보고 자란 사람. 그러니까 또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대상을 정하고 긍정적인 부분 찾아내기. 5가지 이상. 외치고 써서 붙이고 행동하기. 외치고 써서 붙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공부를 시킬 때 팀이 4명이면은 그 중에 한 사람한테 이거를 다 컴퓨터로 뽑아다가 다 나눠주게 해서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붙이도록 합니다. 붙이도록.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어떤 팀은 한 5과, 7과를 미리 다 뽑아왔어요. 이렇게 한 종이에다가. 그래서 다 나눠줘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계속 갖다 붙여서 잘 보이는 곳에 억지로 피하지 않으면 항상 보게끔 돼 있는 곳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이것이 실천을 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절대로 실천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실천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실천을 하려면 눈에 띄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하나 주려고 해도 눈에 띄어야 주지, 눈에 안 띄면 잊어버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과제하기. 그래서 이런 과제하기를 잘해야 돼요. 외치는 거 다 같이 5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하라는데도 안 하는 분들 집에 가면 틀림없이 잘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꾸 외쳐야 돼요, 이걸.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꾸 외쳐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외쳐야 여리고가 무너진다니까.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써서 붙여놓는 거예요. 붙여놓고 계속 보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생각에서 떠올라야만 행동이 가능해지지, 생각에서 안 떠오르면 일단 행동은 불가능해져요. 자, 52주 주제 다 암송했죠? 이 정도는 이제. 예?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건 52주를 다 외웠냐 안 외웠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휴식 5분 동안 하시고 이제 52주 외운 사람